네. 네, 이렇게 좋은 날에 이제 이런 스프링 캠프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느 월급쟁이 개발자의 스프링 부트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김지현입니다. 현재 컬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세상 만사에 마이크 안 나오지 않아? 켜줄게. 네, 세상 만사에 귀찮아하는 이제 그냥 흔한 월급쟁이 개발자입니다. 네, 앞 광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컬리에 요 캐리어에 가시면 이제 구인하는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가 컬리인이다 싶으면 항상 바로바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 발표의 주제는 이제 제가 월급쟁이 개발자로 해서 스프링 부트의 업데이트를 따라가는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경험했던 스프링 부트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스프링 부트 업데이트 소식을 어떻게 수집하고 이걸 이제 실제 반영할지 그런 얘기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가 이제 2022년 11월에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업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에다가 어떻게 반영할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월급쟁이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트라는 작은 SI 회사에서 스프링 부트 1.0을 가지고 솔루션을 개발했고, 그리고 이제 와이어 발리라고 하는 이제 소액 해외 이체업 하는 회사에서 또 이제 스프링 부트 1.0 가지고 백오피스랑 AP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뭐 이제 비즈머니랑 배민 포인트랑 배민 페이머니 이런 걸 개발했고요. 지금 이제 컬리에 와서는 선물학이랑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다양한 스프링 부트의 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프링 부트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항상 개발자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그래서 항상 빌드하고 배포하는 그 사이에 코딩을 하고 이제 스프링 부트는 그 코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노트리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제 스프링 부트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이 빌드 도구입니다. 이때 이제 그레이들과 이제 메이븐이 있었고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레이들의 그루비로 되어 있는 DSL과 그리고 XML로 되어 있는 이제 메이븐의 DSL을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ID 개발 도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당시에는 메이븐이 더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읽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루비로 되어 있는 DSL이 나에게 더 맞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레이드를 빌드 도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멀티 모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메이븐보다 이제 그레이드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속성들을 설정하는 이 속성 파일을 YML로 할 거냐, 프로퍼티스로 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프로퍼티스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표준 파일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용을 돼 왔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열거형으로 해서 쭉 길게 작성한 스타일보다는 이제 YML에서 이제 계층형으로 쭉 속성을 정의해서 읽기 쉬운 YML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이제 스프링의 프로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제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로 패키징된 애플리케이션 배포본을 이제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환경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이 프로파일에 대한 개념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이노트라는 회사에서 이노트커츠라는 솔루션 만들고 이제 GS 인증 받고 파일 준비를 하니까 느긋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석 달간의 다른 SI 프로젝트에 긴급을 투입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이제 와이어 발리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왜 아프니까 청춘이냐?
이때 이제 토비의 스프링을 쓰신 토비님을 기술 이사로 해서 6명이 안 되는 작은 회사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주랑 한국 사이에 이제 교환학생들, 아니, 워크홀릭으로 해서 돈 번 학생들이 그 송금하는 서비스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 쪽에 송금하는 기능을 개발을 한 거죠. 이제 이 전까지는 제가 솔루션 개발하는 쪽에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개발하고 나면 별로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이때부터 약간 시차가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기준으로 한 운영 관련한 이슈들이 막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회원들한테 메일을 뿌려야 되는데 10,000명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르려고 했는데 그게 한 사람한테만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게 토비님 이메일이어가지고 와 이제 고소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때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사장님한테 저 한 달만 쉬겠습니다. 안 돼. 그럼 관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회사를 박차고 나와요. 그래서 좀 2달 놀다가 우한 형제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한 형제들에 가서 이제 비즈머니라고 하는 B2B 가상머니와 그리고 배민 포인트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배민페이 머니라고 하는 이제 간편 결제에서 사용되는 재화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즈머니, 배민 포인트는 이제 자바로 구성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이제 배민페이 머니는 코틀린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같이 하는 직원들과 함께 이제 코틀린을 배우고 이제 코틀린 DSL을 사용하고 이제 스프링부트를 반영해가지고 배포를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자바도 괜찮은 것 같고 코틀린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틀린의 언어적인 표현력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약간 코틀린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가 또 이제 스트레스가 또 업무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팀장님한테 조용히 팀장님 저 한 달만 쉬겠습니다. 안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관두지 않고 이제 이직 준비를 마친 다음에 관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5월에 컬리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컬리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선물하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개발하자라고 해가지고 투입이 돼서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개발을 쭉 진행을 했고요. 이 당시엔 어쨌든 코틀린으로 하기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자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잘 오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외주를 줬다가 망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망한 프로젝트를 이제 내재화하겠다고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스프링부트 3가 나온 시점이니까 이제 자바와 코틀린 중에 뭘 할까? 근데 같이 하는 직원들이 코틀린에 대한 그런 경험도 없고 일정도 촉박하니까 그냥 자바로 가자라고 해서 어쨌든 스프링부트 3가 자바 17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바 17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코틀린에서과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썩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그냥 자바로만 쭉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코틀린은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쭉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스프링부트와 이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부분들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빌드 도구를 사용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어떤 속성을 사용할지, 또 스프링부트의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 참조하실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ring.io 블로그에 가시면은 이제 그 릴리즈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릴리즈에 보면은 스프링부트, 스프링 프레임워크만이 아니라 스프링의 다양한 생태계에 있는 그 프레임워크와 이제 플랫폼들의 출시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블로그에 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 장표를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링크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공유가 됐을 때 한 번씩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스프링.io 블로그에 가시면 뉴스레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메일 등록하셔가지고 그냥 새로운 소식들 들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스프링 부트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깃허브에 가시면은 모든 소스 코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키란에 가시면은 이제 스프링 부트 개발 커뮤니티가 이제 이런 문서를 굉장히 잘 작성을 해요. 이 위키에 가셔서 각 출시 버전들의 릴리즈 노트를 보시면서 어떤 변경 사항이 있나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new and note 워슬리 해가지고 괄목할 만한 뭐 기능들이 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제 KSG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소식이나 자신이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들이나 이제 구인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니까 이제 페이스북에서 KSUG 한국 스프링 유저 그룹을 찾으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가 이제 요즘에 앨런 머스크 씨가 좀 여러 가지 말아먹고 있긴 한데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계정을 팔로우를 하시면 이런 스프링 부트 관련한 업데이트 소식을 접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변경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릴리즈 노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출시되는 버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은 뭐 스프링 부트 3.0이 출시하기 위해서 5,700개의 커밋이 있었고 뭐 자바 17을 기본으로 한다 뭐 이런 정보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깃허브에 가시면 또 이제 릴리즈 노트 그러니까 릴리즈 관련한 이제 커밋들과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새로운 기능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핫픽스 그러니까 변경이나 개선이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보들을 봤다고 해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결코 그러니까 손으로 쳐보지 않으면 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스프링 러너에서는 100문이 불여 1타라고 해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만의 토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토이 프로젝트에다가 스프링 부트의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반영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식으로 스프링 부트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제 토이 프로젝트랑 실무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쭉 하면서 몇 번의 삽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사내 위키에다 정리해가지고 개발자 채널에다가 공유하고 뭐 그런 소소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한 건 이제 제가 스프링 러너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어느 월급쟁이 개발자의 스프링 부트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했던 내용의 그냥 함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건 안녕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꽤 오래 이제 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스프링 부트 이전에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기반한 서비스랑 솔루션이랑 뭐 그런 개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의 바닥에 들어오면서 경험했던 스프링 부트의 이제 약간 그 경험의 누적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챗 GPT가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챗 GPT한테 물어보면 약간 답을 얻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믿지는 마세요. 이거 이제 제가 어떤 기능을 찾고서 이제 발표주에 삼으려고 이거 언제 발표됐어라고 찾았을 때 이지도 않은 개구라 링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토비님이 토비의 스프링 부트 이해와 원리라는 강의를 인프론에 올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썸네일에는 이제 프린시플 앤 언더스탠딩인데
그 한글 제목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나라고 이제 했지만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어쨌든 토비님의 성향을 보시면 굉장히 스프링 부트를 깊게 파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지겨울 수는 있으니까 이제 쉬엄쉬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론의 스타 강사 영환님의 이제 스프링 생태계를 완전히 훑는 이런 강의들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팩캠에 가시면 제가 이제 강의한 주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도 내 광고를 해야 되고 딱 들어갔는데 머리에 딱 단돈 100원. 그래서 그래서 너무 슬펐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프링 부트 3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 3.0 GA 버전이 발표된 거는 2022년 11월 24일, 작년. 그래서 이제 한 5개월, 그냥 반년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나오고 제가 일주일 안 돼가지고 스프링 부트 3 살펴보기란 이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SNS에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필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자바 17 그리고 자카르타 2.10 이게 있었어. 그리고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6.0 이상 그리고 빌리 도구는 그레이드 7.5 메이븐 3 버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자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 17이 기준인데 이 17까지 오면서 쓸만하다 싶었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바 10에 로컬 베리어블 타입 인터페이스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오리진 타입으로 해서 앞에 이제 이렇게 타입을 선언해야 했었는데 이제 타입 추론이 되니까 이렇게 바라고 하는 이제 로컬 베리어블 인터페이스 얘만 선언하면은 이제 자바에서 알아서 이제 얘가 어떤 타입이구나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 리스트 타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구현체를 쓰는 것보다 인터페이스 쓰는 프로그램을 권장하긴 하지만 뭐 이 밑에 링크에 가 보시면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그냥 중히 여길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컬 베리어블 타입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래서 메소드 안에서만 뭐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기화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메소드 안에서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해야 할 때 이제 코드가 깔끔하게 이제 한 줄로 쭉 나열되는 걸 보면서 약간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 표현식.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그 14 버전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길게 늘어뜨리는 이제 케이스물을 썼었다면 이제 표현식이 좀 더 깔끔해지면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방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꽤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리제이를 쓰시면 몇 가지 그 도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인유물 사용해서 스위치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제 전체 경우를 다 나열을 했으면 이 디폴트 부분이 이제 얘는 접근이 안 되니까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워도 됩니다. 근데 지우려고 하면 내가 뭔가 빠뜨린 게 아닐까라는 불안이 들지만 또 인텔리제이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빠진 게 있으면 이 표현식이 전부 접근하지 않다 뭐 이런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인텔리제이를 믿고 이 디폴트를 작성하던 번거로움을 떨쳐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블럭이라는 게 추가됐죠. 이제 큰 따옴표 2개로만 했던 일반적인 그 리터럴 문자형이 아니라 이제 큰 따옴표 3중으로 감싸는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기입할 수 있는 텍스트 블럭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쓸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코드를 짤 때 제이슨 관련한 데이터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좀 편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다가 슬러시하고 큰 따옴표로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텍스트 블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제이슨 데이터가 길어지면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 만들 때 보니까 이제 한 몇백 줄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이 텍스트 블록 쓰지 마시고 제이슨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리소스로 넣어놓고 걔를 바이트 스트림으로 읽어가지고 다루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이슨 파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이제 코틀린을 해보신 분들이시면 데이터 클래스를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이제 좀 데이터 클래스보다는 조금 한 20-30% 부족하긴 하지만 이 레코드 클래스, 아니 레코드도 꽤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드를 선언하면은 이제 접근자, 생성자, 그리고 equals, 해시코드, toString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일단 용도는 이제 순수하게 데이터를 옮기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DTO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이송자 역할로 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선언되는 필드 자체는 파이널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레코드로 생성된 인스턴스는 변경하기가 안 된다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클래스를 직렬화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잭슨의 2.12.3 버전 이후에서 가능합니다. 그 이전의 버전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링크에 가셔서 보시면은 대안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스턴스 오브에 의한 패턴 매칭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이 인스턴스 오브로 해서 조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캐스팅을 해가지고 꺼내야 됐지만, 요 이제 이렇게 인스턴스 타입 다음에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해가지고 이렇게 변수로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 버전에는 실드 클래스라고 해서 봉인된 클래스인데, 이제 얘를 다른 방향으로 상속해서 확장하거나 하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얘는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카르타 2,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카르타 2 9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카르타 9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네임스페이스, 이제 패키지명 자체가 자바X에서 자카르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판을 완전히 뒤엎어 버린 거죠. 기존에 이제 텃세를 부리던 벤더사들이 텃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아예 패키지를 새로 만들고, 이제 다른 새로운 업체들도 와가지고 니네 자바 이 스펙을 준수하는 다양한 구현체를 만들어 봐라고 하는 그런 판을 깔아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에 보시면은 이런 네임스페이스가 변경되는 거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최신 버전을 쓰고 계시면은 상단 메뉴에서 리팩터, 마이그레이트 패키지 앤 클래스 가시면은 이제 자바 2를 자카르타 2로 옮겨주는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재빠르게 이런 식으로 인텔리제이 젯브레인에서 영상도 올려가지고 공유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스프링 부트 2.7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시점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카르타 2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준 글이 있어서 요 삼성 SDS 쪽에 이 글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카르타 2.10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이전 버전에서 디프리케이트 됐던 애들이 쭉 제거가 되고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6.0을 또 이제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 정보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바 17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카르타 2 9부터 1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요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AOT, Ahead of Time인데요. 이제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최적화 엔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행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뭐 데이터 액세스 관련한 부분들,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자카르타 이제 부분으로 바뀌면서 변경된 스펙들에 맞춰서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스프링 메시지 그리고 웹. 이제 웹 부분은 일단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HTTP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MVC에서 이제 타일즈와 프리마커 관련한 JSP 지원이 제거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디프리케이트 될 거야라고 선언했던 애들이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날라가고 또 추가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나름 스프링에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옵저베이비리티, 관측성인데요. 이 마이크로미터의 옵저베이션 기능을 쭉 안에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스프링 웹 MVC부터도 이런 마이크로미터 옵저베이션 의존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라이 VM에 맞춰서 네이티브 이미지 지원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장표로 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아마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박용건 님이 이런 컨테이너와 네이티브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티브 컨피그레이션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바이트 코드, 뭐 클래스 패스, 스프링 점 팩토리,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를 읽어서 최적화하는 그레이드 메이븐 플러그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네이티브 이미지에 대해서는 막 이제 얼리 어댑터로 돼가지고 이거 써야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귀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은 없이 그냥 안전빵으로 제가 쓰고 있는 기능들만 활용해서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액세스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자카르타 퍼시스턴스 3.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이 되면서 자카르타 퍼시스턴스 네임스페이스로 완전히 변경이 됐고, 그리고 3.1.0이 되면서 이제 UUID가 기본적으로 ID 생성 타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컬 데이트, 로컬 데이트 타임, 로컬 타임 등의 기능들이 쭉 포함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UUID를 ID로 사용을 하면 이제 인덱스 등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TSID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TSID를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살펴보고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UUID를 ID로 써야 될 상황이 접하게 된다면 이 TSID라고 하는 이제 시간 순으로 해서 정렬 가능한 이 식별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버네이트 ORM 6.1 이제 과거에 JPA 2점대에서 이제 자카르타 퍼시스턴스 길어졌어요. 자카르타 퍼시스턴스 3.0이 되면서 이 네임스페이스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럴 웹에 계속 말씀드린 HTTP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약간 이제 페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 페인하고 비슷하다라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근데 얘를 쓰려고 하면은 이제 웹플럭스 모듈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걸 쓰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쪽에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베이직 에러가 아니라 프로블럼 디테일스라고 하는 이제 표준 스펙에 맞춰 가지고 반환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조시롱이 또 발표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 2.14.1 버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6.0이 나왔는데 이 잭슨 랍 모듈 관련해서 이제 동치성 이슈가 있어가지고 바로 잭슨 2.14.1이 나오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쪽도 6.0.1이 출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MVC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행 슬러시. 저희가 URL 경로를 입력하다 보면은 뒤에 이제 슬러시가 딱 붙는 경우가 있는데 6.0에서는 이게 취약점 관련한 이슈가 있다고 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월 20일 날 이것과 관련된 취약점 패치도 있어가지고 가장 최신 버전의 스프링 부트 3.0, 3.0.6 버전 혹은 이제 프레임워크도 이제 6.0.
5과 6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측성 해서 이제 마이크로 옵저베이션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의존성이 추가됐고,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이제 서비스 운영을 하다 보면 중요해지니까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킵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쪽에는 어쨌든 AOT와 관련된 테스트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서블릿 API도 스펙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변경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부트 6.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이 네임스페이스 변경 부분 신경 써야 되고요.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추천을 드리는 건 자바를 이제 사용하시던 버전 17 버전을 먼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 이제 약간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제 스프링부트 자체가 과거 버전부터 그러니까 최신 자바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 반해서 이제 이 자카르타 관련한 그 인터페이스들이 그걸 제대로 지원을 못하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부트 3.0 이거는 앞에서 이제 최소 요구 사항으로 해가지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레이들, 자바, 그리고 코틀린, 자카르타 A, 스프링 6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퍼스트 클래스 네이티브 서포트 이것도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그랄 VM에 맞는 네이티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쭉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부트 3.0이 나오는 마일스톤 1, 2, 3, 4 해가지고 기능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마일스톤 1에서는 자카르타 E9으로 적용하는 걸 우선시했고 이때 자카르타 9 지원하지 않는 애들은 조금 빠집니다. 그리고 마일스톤 2가 되면은 이제 자카르타 E 지원 애들은 다시 넣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단 판을 까는 쪽에 이제 휘둘려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터 바인딩 이 부분은 뭐 스프링부트에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실 때 꽤 유용합니다. 이제 뭐 게터 세터 대신에 이제 생성자에다가 생성자 주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컨스트럭터 바인딩 기능 부분이 이제 2개 이상일 때도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제 그런 구조들도 변경이 됐고, 소소한 그 변경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일스톤 7에서 마이크로미터 관련한 부분이 확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MVC의 후행 슬러시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소소한 자바 이 스펙의 변경 사항들을 꾸준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네. 그리고 RC1에서 뭐 이제 이런 소소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프링부트 3.0이 출시된 거는 스프링부트 2.0 출시된 이후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6와 네이티브 이미지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자바 어떻게 보면 코틀린을 쓰시는 분들도 JVM에서 자바 11을 쓰시는 분들도 있었을 건데 그냥 17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프링부트 자체에서는 그런 호환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바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바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풍부해지니까 이제 굳이 뭐 코틀린 쓸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틀린 DSL을 쓴다거나 이제 코드가 늘어날수록 컴파일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인텔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더 체감이 될 겁니다. 코드를 딱 고치고 애가 컴파일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이륙을 막 하고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연성님이 나왔던 책 중에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신 책이 있는데 참 그 책을 보고서 내용 좋네, 좋네 하고 딱 덮었는데 이제 굳이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넘어가실 필요는 넘어가는 걸 그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6.0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스프링 부트 3.0에는 앞서 설명한 자바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변화들이 쭉 스며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쫙 한 장으로 해가지고 이걸 보시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프링 부트의 버전을 찾아서 언제까지 어떻게 올릴 수 있겠구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고 끝을 내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일꾼단들이 저한테 이게 뭐냐고 너무 혼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꺼내 들고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프링 부트와 프레임워크들은 다 이 유의적 버전, 그러니까 버전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멘틱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패치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부분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번역된 걸 보면 주부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패치 버전은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부담 없이 업데이트 하셔도 돼요. 아마 기능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 버전, 이 부버전이 오르면 요거는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릴리즈 노트를 보시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저 버전, 이건 그냥 판이 뒤바뀌는 거죠. 스프링 부트 2에서 3로 바뀌면서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근데 뭐 취약점 나오고 하니까 해야죠. 네, 이제 2점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 2점대에서는 JUnit 5에 대한 지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스폭을 이용해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쭉 작성을 해야 돼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이제 JUnit 5에서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가 제공되면서 굳이 스폭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스폭도 빼고 이제 테스트 부분에서 그룹에 대한 의존성도 쭉 뺄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너무 느리네. 네, 2.3 버전. 여기서는 이제 웹에 포함되어 있던 밸리데이션 기능이 이제 스프링 부트 밸리데이션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밸리데이션 의존성을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깜빡깜빡 할 수 있으니까 꼭 챙겨 두시고요. 자, 다음 2.4.1 아니죠. 2.4.0 버전. 이제 2.4.0이 되면서 뒤에 릴리즈라고 붙었던 꼬릿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인터넷 서치나 메이븐 레파지토리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리고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한 처리 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4.0까지는 그냥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하다가 2.4.1 버전 이상으로 올리면 이제 에러를 뱉어요. 이거 내가 지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spring.profiles라고 하는 프로퍼티 자체도 이제 지원하지 않아, 바꿔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링크 가셔가지고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얘기한 게 벌써 2021년 1월입니다. 와, 오래됐네요. 2년. 그래서 계속 울거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스프링 부트 2.4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2.7대. 이때 중요한 거는 EOL, End of Life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끝났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2.6까지는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셔야 돼요. 왜 올라와야 되냐? 그냥 결국은 취약점 부분들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점을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 일단 JDK, 그러니까 자바 17 버전까지 올라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도 2.7까지는 올라오셔야 돼요. 2.7에서 이제 3.0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큰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2.2 때부터 2.7까지 어쨌든 삽질과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올라오신 다음에 3.0으로 후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 앞에 넣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 토비님, 그러니까 3.0 웹 그 HTTP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가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쓴 이유가 이 REST 템플릿이 디프리케이트 된다고 전에 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코드에 보면 5점대까지만
그 유지 보수 된다라고만 돼 있어가지고 아 그럼 6.0 되면 이제 안 쓰나? 라고 했던 건데 그냥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은 그런 REST 템플릿과 HTTP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네.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한 기본 전략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에서 별도로 의존성 라이브러리 버전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스프링 부트에 제공하는 봄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스프링 부트의 버전만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물론 취약점이 발견돼 가지고 할 수 있긴 한데 한 하루나 이틀 지나면 바로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이제 인프라적으로 차단을 좀 했다가 새로운 버전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테스트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이너 버전은 최신 버전, 그러니까 지금 제가 EOL 말씀드렸죠. 2.7 버전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2.7로 끌어올리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가고 이제 2.2에서 2.3 끝 버전, 2.4 끝 버전 이렇게 딱딱딱 올리시는 게 이제 부담 없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4가 됐을 때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부분을 신경 쓰시면서 이렇게 2.3, 2.2.13, 2.3.12, 2.4.0, 2.4.1 이런 식으로 버전을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제가 찝어드린 부분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뒷광고입니다. 네. 컬리에서 많은 개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역삼에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신청해 주시면 넬름 데려가서 이제 커피 한 잔 하면서 한번 컬리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부서가 있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제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10년 동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다른 분이 이제 첫 타자가 되셔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책을 2권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죠.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한 개발자의 인생은 뭐다? 먼저 답해 주실 분. 네? 빌드 컴파일 딜리버리 타임. 지금 목소리 좋아요, 저분. 네. 빌드 코드 테스트했던 것 같습니다. 땡. 네. 뒤에 이제 분? 빌드 코드 디플로이. 맞습니다. 네, 개발자 인생은 디프로, BCD다. 그래서 이제 제가 2권의 책이 있는데요. 어떤 책 골라보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는 출근했더니 스크럼 마스터가 된 책, 하나는 그래픽 레코딩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책. 이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카르타 이 9 되면서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자바 X에서 자카르타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내년엔 저도 이 앞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